안녕하세요. 유성호 교수입니다. 멘토링 코리아 두 번째 시간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법의학 그러는데 이거는 의사만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법의학이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법과학이라고 조금 더 넓은 영역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유명한 CSI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서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수사를 통해서 또 과학을 통해서 수사에 기여하시는 걸 봤을 거예요. 어떤 분야가 있는지 법의학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법의학은 그 분야를 보면 법의병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법의병리학은 뭐냐? 법의병리학은 병리라는 걸 전공한 다음에 또 법의, 부검이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건데요. 보통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인턴을 1년을 하고 병리라는 거를 전공의를 4년을 한 다음에 이제 법의학을 또 따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는 사람이 없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 월급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럼 법의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월급이 한 40만 원으로 줍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잘 안 하게 돼요. 월급이 주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내가 똑같이 공부했는데 친구들이랑 월급이 많이 줄면 안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좀 찾아보면 우리나라에 진짜 법의학자가 몇 명이에요? 물어보시면 뭐 이거 다 더하면 50명이 넘을 수 있지만 실제로 부검하는 사람들은 한 48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1년에 몇 명 부검한다고요? 10,000명 부검하는데 그중에 실제로 부검하는 사람은 4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의병리학자, 즉 법의학자들은 부검만 하나요? 아니에요. 좀 끔찍해서 블러 처리를 했는데 목에 막 이렇게 손상이 있다든지 이것도 끔찍하죠? 막 목에 이런 손상,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쁜 놈이 막 그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자해예요. 자해가 아니면 고문 말고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고 깜짝 놀라겠지만 이런 상처가 있을 때 이게 자해인지 타해인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손상을 분석하는 것도 법의학자가 하고요. 또 법치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치의학은 뭐냐? 이거는 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하는데 치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검시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첫 번째가 신원 확인이라고 했잖아요. 신원 확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지문인데 이건 경찰분들이 하십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치아나 지문을 통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하는데 좀 끔찍한 사진인데 이거 되게 끔찍한 사진인데 아이가 머리만 발견됐어요. 그럼 어때요? 이거 지문 찍고 싶어도 어때요? 찍기가 어렵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를 보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몇 살인지도 알 수 있어요. 나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치아를 찍어보면 돼요. 엑스레이로. 치아를 찍어보면 이 안쪽에 성숙도를 보고 나이를 여러분들이 꽤나 정확하게 여기다가 쇄골, 여러분 쇄골 아시죠? 숨 막히는 쇄골 할 때 그 쇄골, 이 쇄골 여기도 여러분은 지금 물컹물컹해요. 근데 집에 가셔서 어머니 아버님을 꾹 누르지 말고 살짝 만져보면 어머니 아버님은 여러분보다 딱딱해요. 왜? 여러분들은 아직 연골이고 어머니 아버님 정도 되면 여기가 딱딱하게 뼈가 완전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물론 물컹물컹해서 이거 엑스레이 찍으면 어때요? 나이가 몇 살인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치아와 이 쇄골을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법치의학에서 다루게 되고요. 근데 법의인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학은 여러분 혹시 본즈라는 미국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뼈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지 키가 몇인지 얼마나 됐는지 제가 이제 경험했던 사건 중에선 이렇게 위턱과 아래턱이 어때요? 날카롭게 잘렸죠. 위턱과 아래턱을 이렇게 날카롭게 잘랐어요. 조금. 이건 뭐예요? 누가 잘랐을 거예요? 위턱과 아래턱을 이렇게 날카롭게 잘랐어요. 조금.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시는 분 아시네. 양악수술. 돌아가신 분이 양악수술을 했던 분이에요. 그럼 찾기 쉽겠죠, 좀. 근데 뼈만 있는데 지문 찍을 수도 없고
그렇죠? 유전자 검사는 비교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어렵고. 근데 양악 수술을 했으니까 이분 중에 혹시 실종되신 분 없나? 양악 수술 아주 많이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이 유전학 이거는 의사가 아니시더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1985년도에 처음 영국의 과학자가 사람마다 DNA가 다르다,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DNA 핑거프린트, DNA 지문이라는 개념을 처음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에 드디어 법을 만들어서 이제 중대 범죄, 아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정 기간 DNA를 보관하고 또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면 그걸 비교해서 잡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세포는 구강 상피 세포든 혈액이든 머리털이든 똑같아요. 왜? 유전자가 엄마 아빠가 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구강 상피 세포를 하든 누가 막 범죄 현장에 피를 흘렸든 뭐 성폭행이라면 정액이 있든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검사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한 쌍씩 준 거를 갖고 친자간별이라고 하죠. 흔히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법의 유전학이고요. 법의 건충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의 건충학은 뭐냐? 법의 건충학은 사람이 처음에 사망하게 되면 시신에 처음에 오는 건 벌레입니다. 그중에 특히 파리가 먼저 와요. 그래서 파리가 이렇게 쭉 어떤 파리가 오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쭉 기생충이 되고 그 다음에 구더기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봐서 시신에 구더기나 번데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 수집해서 이 파리가 뭔지 알아내면 이게 돌만큼의 시간이 지났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병헌이라고 아세요? 세월호 사건 때 이분이 도주를 했는데 순천에서 시신이 발견되는데 이분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맞고 그래서 그러면 국민들이 언제 도망쳤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발견이 됐느냐? 이 사람 언제 죽었는지 밝혀라. 그래서 너무 부패가 심하니까 구더기가 슬고 그때 이 법의곤충학을 가지고 뭘 했냐? 법의곤충학을 갖고 얼마 만에 돌아가셨는지를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법의학의 영역에서도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부검을 주로 하는 법의영리학, 그다음에 법의인류학, 법치의학, 유전학, 그다음에 이렇게 법의곤충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뭘 하냐? 최근에는 영상부검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영상을 갖고 시신 부검을 통해서도 하는 건데 영상 엑스레이를 특히 CT를 찍어서 이 사람의 사망 원인 왜냐하면 부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CT나 엑스레이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배심원으로 갔다고 쳐봐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살인 사건의 배심원으로 갔는데 저 같은 법의학자 나와서 상장간동맥을 뚫은 칼날이 왼쪽을 뭘 지나서 이러면 뭐야?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CT, 3D CT로 어때요? 쫙 보여주면서 칼날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뭐 이렇게 딱 보여주면 어때요, 여러분? 보자마자 범인이 나쁜 놈이네. 뭐 이렇게 바로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도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CT를 이용한 영상 부검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20년이 넘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느낀 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가 뭘까? 근데 사실은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어때요? 네, 인생에 주어진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한테,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은 종교가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종교를 믿게 돼서 의미를 찾는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미라는 걸 찾는 거, 그 여정이 제 생각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의미가 그 하나로 관통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또 다른 작은 의미들이 여러분한테 존재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약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디폴트로 외로운 건 당연해요. 이건 꼭 종교인이라도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럴 때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옆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고 왜냐하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껴요. 어쩔 때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삶이 분명히 있고 이 유한한 삶에서 우리가 인생의 의의를 찾아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인생인데 원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거는 우리가 외롭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는 종교인인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보시면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이 나의 사랑과 연결된다면 영원성을 띈다는 말을 저는 믿어요. 저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아직까지 종교가 없지만 사랑으로서 영원할 수 있다는 건 믿어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또 삶의 어떤 목적을 찾아서 뚜벅뚜벅 그리고 가끔 돌아다 보면서 내가 외로웠던 순간에 똑같이 외로울 수 있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뒤는 돌아보지 않는 게 이게 제가 지난 20년간 돌아가신 분들을 보고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많이 느꼈던 그리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테이킹 홈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몸에 새겨진 폭력의 기록을 분석한 법의학자의 감정서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해하시는 거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 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부 성민서 학생 예. 최근 들어 청년들 중에 고독사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청년들의 고독사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독사는 요즘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제가 부검한 케이스 중에서도 자살과 고독사가 많고요. 특히 고독사는 사실은 청년들도 많은데 5, 60대 남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특히 커뮤니케이션 중에 가족이라는 거를 맺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발전된 사회적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청년 고독사 문제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숫자가 는다는 면에서 이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OECD 베터 라이프를 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주변과의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늘어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가족을 이루는 게 가장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거를 버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이건가? 보자. 임혜진님 극작가. 그동안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각각 한 문장으로 정해보면 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잠언집 막 이런 거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고린도 전서 막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죽음은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고단했던 삶의 영원한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삶은 세상에 던져진 의미 찾는 긴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미라는 거를 강조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뚜벅뚜벅 그때그때의 의미, 20대의 의미, 30대의 의미, 40대의 의미, 50대의 의미, 저는 50대의 의미를 찾고 있는데요. 또 그냥 나를 관통하는 의미 말고도 오늘 제가 여기 온 것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게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고단했던 삶이 저는 종교는 없지만 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고단했던 삶의 휴식에 그리고 정말 좋은 세상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고단했던 영원한 삶의 휴식이 하나님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이율배반적인데요. 언젠가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언젠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기엔 영원한 휴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은?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네. 한 문장씩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어려운 거 시켰으니까.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세요. 숙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들어주시고 또 좋은 질문 해주시고 저도 질문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